경비경찰. 자, 먼저 거기 경비경찰의 대상이 나오면 경비경찰의 대상이 혼재 치대 경시거든요. 혼자서 치대를 경시하는 거 미친놈이죠. 미친놈. 자, 혼재 치대 경시. 이 중에서 혼재하고 치대 경시하고 성격이 달라요. 뭐냐면 혼재는 그냥 혼잡죄고 치대 경시는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비활동이 치대 경시입니다. 그래서 이 혼재, 혼잡 경비하고 재난 경비는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치대 경시, 이 치안 경비가 집회시위 경비예요. 이 치안 경비를 집회시위 경비라고도 하고 다중범죄 진압 경비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치안 경비, 대테러 경비, 경호 경비, 중요시설 경비는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주로 뭘 비교하냐면 저 행사 안전 경비하고 치안 경비, 집회시위 경비, 행사 안전 경비하고 집회시위 경비, 치안 경비를 주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비교할 때 행사 안전 경비는 불법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군중들이 있는데 그 군중들은 미조직적 군중이죠. 행사 안전 경비, 뭐 콘서트 보러 왔어. 그 사람들이 뭐 조직 짜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조직적 군중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전제로 하지 않고 미조직적 군중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치안 경비, 집회시위 경비는 불법 집회 시위를 전제로 해서 경비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모이는 군중들은 뭐 한총련, 민노총, 전철연, 전국철거민연합. 여러분 전국철거민연합 만나봤어요? 진짜 난 진짜 그 무시무시한 조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 집회 시위 경비는 조직적 군중을 전제로 해서 그 대상으로 해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 안전 경비하고 치안 경비하고 두 가지를 구별해 주십시오. 행사 안전 경비는 위법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다음에 미조직적 군중을 대상으로 하고, 이 집회 시위 경비, 치안 경비는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조직적 군중, 한총련이나 뭐 전철연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경비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을 보시면, 자, 1번 즉응적 활동입니다. 이 즉응적 활동이라는 것이 즉각 응해줘야 돼. 그래서 아니 불법 시위를 하는데 우리 안 나갈 수 있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불법 시위가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 그냥 퇴근할 수 있어? 못 퇴근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즉응적 활동이라는 것이 그냥 즉각적으로 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경비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끝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퇴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종결해야만 우리가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즉응적 활동이라고 하고, 이번에 복합 기능적 활동은 진압만이 아니라 예방까지 한다. 그것입니다. 여기서 복합 기능이라는 것이 진압 플러스 예방입니다. 그 위쪽에 진압, 밑에 예방, 진압 플러스 예방 활동까지 함께 한다는 측면을 복합 기능적 활동이라고 하고요. 자, 3번에 현상 유지 활동은 당연히 우리 경찰은 현상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특별한 용어를 써요. 그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자, 현상 유지 활동, 경비 경찰은 현재 질서 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근데 이때 보존이란 정태적 소극적 질서 유지를 넘어서,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정태적 소극적 질서 유지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정태적 소극적 질서 유지가 아니라 동태적 적극적 의미의 질서 유지 장려래. 뭔 소리야 이게. 진짜 개소리도 아니고, 아니 유지라는 것이 그냥 유지하는 거지 뭐 동태 적극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 사태를 보시면 딱 압니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막 십상시가 나타나고 막 최순실 나타나고 막 하면서 막 집회 시위 막 5만 명, 10만 명, 막 100만 명, 150만 명 막 하다가 탄핵으로 대통령까지 그냥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 하죠? 유지하는 거죠. 우리 경찰이 막 100만 명, 150만 명 시위라도 우리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것인데, 우리가 유지하는 그 이면에서는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 것을 지켜주는 유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유지가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마라, 그런 유지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용인하는 유지인 것이죠. 세상이 바뀌는 속에서 우리는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 학자들이 표현하기에 정태적 소극적 질서 유지가 아니라, 또는 정태적 소극적 질서 유지를 넘어서 동태적 적극적 질서 유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 유지 활동을 정태적 소극적 질서를 말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자, 4번에 사회 전반적 안녕 목적의 활동. 그래서 2번에 사회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 목적적 치안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경비 경찰 활동을 봅니다. 근데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 뭘 주의해 주셔야 되냐면, 맞지, 우리 경비 경찰은 광화문 앞에서 막 5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거 질서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나라가 넘어가 버립니다. 정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넘어가 버리죠. 그걸 우리가 이제 지키고 방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특정 사회 질서가 아니라 전체 사회 질서, 즉 경비경찰 활동은 전체 사회 질서, 즉 국가를 지키는 활동이기도 한 거죠. 원래 경찰은 사회를 지키는 거잖아요. 국가는 군이 지키고 경찰은 사회를 지키는 것인데, 경비경찰 활동만큼은 사회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국가를 지키는 것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국가 목적적 작용이기도 하지만 사회 목적적 작용이면서 국가 목적적 작용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안경찰하고 안보경찰, 보안경찰하고 다른 것이죠. 저 안보경찰, 안보과, 보안과, 안보과, 조직으로서의 안보과를 말하는 겁니다. 조직으로서 안보과, 저 간첩 잡는 거, 이것은 오로지 국가 목적적 작용입니다. 오로지 국가 목적적 작용입니다. 그러나 경비경찰 활동은 사회 경찰 작용이면서 또 국가
그러니까 사회 목적적 작용이면서 동시에 국가 목적적 작용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경찰 개념 얘기할 때 실질적 의미의 경찰 안에 경비경찰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안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하고 협의행정경찰로 나눌 수 있죠. 여기서 보안경찰은 보안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질상 보안경찰하고 협의행정경찰로 나누는데 이 보안경찰이 뭐야? 경찰만으로 경찰이죠. 그러면서 보안경찰의 예시로 교생, 풍, 해, 경비경찰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경비경찰이 사회 목적적 작용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 보안경찰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오로지 국가 목적적이라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경비경찰 활동은 사회 목적적 작용이면서 동시에 국가 목적적 작용입니다. 대신 저 간첩자는 보안과, 안보과, 간첩자는 저 보안과는 성질상 보안경찰이 아니라 별도로 보안과죠. 이 보안과 경찰은 국가 목적적 작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오로지 국가 목적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안 들어갑니다. 경비경찰은 사회 목적적 작용이면서 동시에 국가 목적적 작용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조직적인 부대 활동으로서 움직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향적 명령에 의해서 활동하죠. 그래서 지휘관이 명령 체계를 유지하고 이 부대원들은 따라야 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휘관이 책임지고, 그런 것이 이제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이고요. 자, 쭉 넘어가고 오른쪽에 위법한 경비경찰 활동과 3번 위법한 경비경찰 활동과 국가배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국가배상 인정 판례가 1번의 김신조 사건, 이 무장공비 침투 사건, 그 청와대 침투 사건, 그 30여 명의 무장공비가 1968년도 1월 21일 날 청와대를 해서 돌격하다가 우리 저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 우리 선배님들이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막아낸 그 사건에서, 자, 무장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청년 가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아서 청년이 무장공비에 살해된 경우, 이때 국가배상 인정해 줬고요. 자, 이번에 넷째 줄에 이게 저 성균관대 김규정 사건인데 이 시위 진압하다가 좁은 골목길에서 막 최루탄을 엄청 많이 쏘면서 밀어버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포개져가지고 서로 밟고 밟히는 사이에서 성균관대 김규정 학생이 이제 사망했죠. 자, 그때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 진압을 한 잘못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균관대 김규정 사건인데,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이게 1991년 사건이에요. 이게 판례가 1995년 판례인데 사건 자체는 1991년도에 났었는데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그 시위대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선배 손에 끌려가지고 시위대 속에 있었는데 그때 사람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 김규정 열사 께서 제가 좌파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좌파,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저는 좌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하여튼 이 김규정 열사가 이제 시신이 서울 백병원에 안치가 됐어요. 그때 이제 경찰이 그 시신을 탈취하려고 하니까 시신을 열사를 지키러 가자라고 해서 백병원까지 또 갔어, 제가. 그때 이제 제 선배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 여자 선배였어요. 여자 선배 손을 붙잡고 막 다니다가 여자 선배랑 백병원 진입하면서 손을 놓쳤어. 그래서 나는 백병원 담 타고 들어갔는데 여자 선배는 이 손을 놓쳐가지고, 근데 경찰이 봐가지고 여자 선배는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만 이제 백병원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밤에 또 도망갔습니다. 왜냐면 밤에 거기 시신 지키다가 너무 춥더라고. 밖에서 지키는데 그때가 5월달이었는데 너무 추워, 비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추워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쭉 걸어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바깥에 경찰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검거대도 좋다, 검거대도 좋으니까 나 추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막 지키고 있는데 그냥 걸어서 나와버렸어요. 근데 검거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경찰 돼서 보니까 그렇게 한 명씩 오는 것은 건들지 않죠. 우리는 부대로서 다 하기 때문에 이 집결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 개별적으로 떨어져 나온 사람은 우리가 이제 건들지 않죠. 또 그다음에 체증도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전철 타고 집에 왔어요. 배신자가 된 거죠. 추워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역사의 현장에 있었더라고. 제가 어떤 특별한 어떤 사상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어떻게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선배 손 끌려가지고 간 거지, 어떻게 그 현장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화, 대한민국의 발전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런 엄청난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자들, 그런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이죠. 자, 5번 판례하고 아래 부정 판례 1번은 똑같은 판례입니다. 연세대 판례인데 시위대가 도망가다가 연세대 도서관으로 올라간 거예요. 밀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원래 이 경찰이 정문 안으로는 잘 안 들어갔었어요. 또 정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정문 안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추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서로 격앙돼가지고 도서관으로 도망가니까 도서관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에 공부하던 학생들이 물러가라 하니까 걔네들 다 그냥 검거해서 어떻게 처벌한 것은 아닌데, 검거해가지고 저쪽 엉뚱한 데 가서 그냥 놓고 와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무조건 태워. 우리 경찰차에다 무조건 태운 다음에 한 30분 1시간 거리, 그러니까 차로 30분 1시간 엉뚱한 데 논사에다가 퍼놓고 그냥 와버려. 옛날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국가배상 청구했습니다. 자, 그때
있는데 자 5번 판례에서 전경들이 서총련 불법 시위 해산 과정에서 도서관 진입에 항의한 학생 등 시위 무관자들을 그냥 강제 연행해버렸어. 강제 연행해가지고 막 일부는 잡아다가 한참 있다가 놓아주고 또 일부는 어디 막 엉뚱한 데 가다가 막 이 버스도 없는 곳에다가 내려놓고 와버렸다니까요. 그렇게 해버렸어요. 얘네들이 국가배상 청구했어요. 이거 인정해줬습니다. 시위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좀 그 항의한 사람들 강제 연행한 거 이거 국가배상 인정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얘네들이 국가배상을 할 때 두 가지를 요구했거든요. 왜 우리를 강제로 체포 비슷하게 했느냐 그것이고 또 하나는 진입한 것 자체가 우리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것이 이제 부정판례 1번입니다. 부정판례 1번의 네 줄 끝에 전경들이 도서관 진입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또 학습권 침해를 받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했는데 이것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아니 범죄자 쫓으려고 도서관이고 뭐고 들어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범죄자를 쫓으려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도 성역은 아니다. 취해복권은 아니다 라고 한 것이고요. 자 2번 판례가 중간에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주민의 국가배상 청구 사건. 이게 약국 사건이죠. 경북대 약국 사건입니다. 약국에 이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약국 주인이 이 국가가 경찰이 제대로 이 시위 진압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약국이 불났다라고 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했는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불렀으면 시위대한테 청구해야 되지 왜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느냐라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비경찰 조직 운영의 원칙을 보시면 운지 부치체죠. 제가 운지 부협체라고 적었는데 운지 부치체로 좀 바꿔주시죠. 운지 부치체 조직 운영의 원칙 운지 부치체. 자 먼저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을 구분해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부대단위 활동의 원칙. 부대단위로 활동하는 것이죠. 우리 경비경찰 저 기동대 전경대 기동대 이렇게 부대단위로 활동하는 것이죠. 근데 또 그 아래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 지휘관이 한 명만 있어야 되죠. 지휘관이 두 사람 2명이면 배가 산으로 가겠죠. 그래서 지휘관을 한 명만 둬야 한다는 것이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입니다. 자 거기에 유사한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자 부대단위 활동 원칙의 두 번째 2번에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부대단위 활동 원칙입니다. 부대로 움직이려면 지휘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휘관 단일성 원칙 1번에 지휘관을 한 사람만 둬야 하는 거. 이건 지휘관 단일성 원칙이에요. 그리고 2번에 지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줘야 되고 보고도 한 사람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도 지휘관 단일성 원칙이에요. 다 한 사람만 또 한 사람한테만 보고를 받고 한 사람만 둬야 되고 한 사람한테만 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휘관 단일성 원칙이죠. 오케이? 지휘관 단일성 원칙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휘관을 한 사람만 둬야 한다는 것은 지휘관 단일성 원칙이고 대신 반드시 지휘관을 둬야 한다는 것은 부대니까 지휘관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지휘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지휘관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부대 단위 활동 원칙이고 지휘관을 한 사람만 둬야 된다. 이것은 지휘관 단일성 원칙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 경비경찰의 수단을 보시면 자, 수단의 종류가 흔히 경고, 제지, 체포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주력 수단이죠. 우리 경비경찰의 활동 수단의 가장 주력 수단이 경고, 제지, 체포예요. 근데 경고, 제지, 체포가 성격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 경고는 간접적 수단이고 제지, 체포는 제지라는 것은 직접 제지하는 것이고 체포는 그냥 직접 체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고, 제지, 체포 중에서 경고는 간접적 수단, 제지, 체포는 직접적 수단입니다. 이게 근거 법령은 또 엇갈려. 근거 법령은 경고, 제지가 경직법이고 체포는 형사법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 하나, 밑에 두 개. 위에 두 개, 밑에 하나. 이렇게 엇갈리는 것이죠.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이걸 따질 때는 경고는 간접적, 제지, 체포는 직접적. 그러나 법적 근거를 따질 때는 경고하고 제지가 경직법, 체포가 형사법 그렇게 갑니다. 아래 경비 수단의 원칙을 보시면 수시위안균이죠. 수시위안균. 그래서 경비 수단의 원칙, 시위안균. 먼저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중간에 주력 부대와 예비 부대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 효과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 균형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 효과를 올려야 한다고요. 한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이걸 한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틀린 질문을 만들어요. 한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균형의 원칙입니다. 이 균형의 원칙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서울광장에서 뭐 50만 명, 100만 명 집회 시위를 하면 우리 경찰도 50만 명, 100만 명 될 수 있어요? 없죠. 우리 경찰도 다 해봐야 뭐 13만인데 그래서 우리 경찰 경력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경력이 적기 때문에 대충 운용하잖아요. 착살 나는 겁니다. 뭐야? 이 지휘관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지휘관이 엄청 중요한 것이 경찰력을 배치했는데 경찰력이 적다고 해서 막 싸그리 다 배치해. 싸그리 다 배치하면 아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찰은 아까 즉흥적 활동이잖아요. 즉 시위대가 시위하고 있으면 우리 집에 못 가요? 시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위대가 시위 끝나는 데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 아까 김기정 열사 돌아가신 그날은 밤새도록 시위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밤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력이 시위대보다 훨씬 적은 경력이 배치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력부대, 예비부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주력부대, 예비부대 나눠가지고 이 예비부대가 뭐요? 쉬어야 돼, 쉬어.
쉬었다가 교대해야 되는 것이고, 교대를 하면 이제 예비부대가 주력부대가 되는 것이고, 또 주력부대가 또 예비부대로 빠지는 것이고, 이렇게 그렇게 운영을 해야 서너 시간이 아니라 뭐 24시간 근무를 해도 돌아가면서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균형의 원칙입니다. 우리 배치된 경찰력이 시위대보다 훨씬 적어. 훨씬 적더라도 주력부대, 예비부대로 나눠가지고 일부는 예비부대로 쉬어가면서 그래야 다시 교대에서 막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것이 바로 이 균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력부대, 예비부대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한정된 경력으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현이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라. 경찰이 훨씬 인원이 적어. 그러나 주요 목을 설정할 때 우리 경찰의 숫자에 따라서 주요 목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핵심 포인트를 설정해서 경찰력이 많으면 핵심 포인트를 많이 두는 것이고, 경찰력이 적으면 핵심 포인트를 적게 둬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시위대가 불법 집회 시위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 효과를 올려라라는 것이 균형의 원칙이고요. 뭐 유치의 원칙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라는 것이고요. 시점은 허약한 시점, 상대방이 허약한 시점에 해결을 하라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행사안전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사안전경비, 혼잡경비라고도 합니다. 행사안전경비, 혼잡경비, 각종 행사, 뭐 콘서트라든가 뭐 스포츠 행사, 뭐 그런 때 배치되는 것이 이 혼잡경비입니다. 자, 다른 것은 다 넘어가고요. 오른쪽에 이 혼잡경비가 행사안전경비이기 때문에 행사 관련해서 이 공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공연법하고 공연법 시행령이 있는데, 그러면 공연법 주관이 어디죠? 소관이 어디죠?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공연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예요. 그래서 공연법 시행령에서 컨트롤 F 친 다음에 경찰, 즉 경찰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한자도 안 나와요. 한자도 안 나와. 그래서 공연법이나 공연법 시행령 관련해서 경찰, 뭐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시도경찰청장, 경찰이 어디서 나와? 그 위에 경비업법에 나와요. 경비업법. 경비업법은 경찰이 주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경비 요청을 보시면 이게 행사 관련해서 경비 요청, 경비법 시행령에 나오는 사항이고, 자, 시도경찰청장은 둘째 줄에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 경비원이 뭐요? 경비업법에 나오는 것이 경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비업법 관련해서 시도청장이 나오는 거예요. 공연 관련해서는 안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 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거둬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행사 개최 24시간 전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비원, 경비업법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여기에 이제 시도청장이 경비원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거. 이게 경비업법 시행령에 나오고요. 자, 그 밑에 공연법 시행령을 보시면 여기서는 경찰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려요. 자, 그래서 공연법 11조 재해 예방 조치를 보시면, 자, 공연장 운영자는 그 밑에 재해 대처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 이 경우 시군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 대처 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경찰서장이 아니에요. 소방서장한테 통보해야 되고요. 자, 미신고 시에서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공연장 운영자 돈 많으니까 과태료로 형사 처벌하지 않되 액수는 좀 굉장히 높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이렇게 하고요. 자, 아래 공연법 시행령을 보시면 거기 사망에 이제 아까 저 위에는 공연장 운영자고, 여기 아래는 이제 사망에 공연장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 1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그 아래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아래 재해 대처 계획을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변경하려고 하면 7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일 전까지 7일 전까지. 자, 다음 페이지. 자, 행사 안전경비 관련해서 군중 정리의 원칙이 미리경지죠. 미리경지. 이 군중이 모이면 밀리겠지. 미리경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미리경지, 밀도의 희박화, 즉 다수인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에 블록화해, 즉 쪼개주는 것이죠. 쪼개주면 밀도가 희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덩어리로 막 몇만 명이 막 덩어리로 뭉쳐있어. 이태원 사건 같이 그렇게 나는 것이죠. 그걸 쪼개주면 이 위험성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밀도의 희박화, 쪼개주라는 것이고요. 자, 이동의 일정화, 일정 방향으로 이동하면 안정감이 생기죠. 안정감이 생기면 서로 막 경쟁하거나 막 달려가거나 그렇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동의 일정화,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죠. 자, 경쟁적 행동의 지향, 서로 막 경쟁할 때 사고가 나죠. 그래서 이 콘서트장에서 먼저 입장하려고 막 하다가 막 밟히고 그렇게 다 죽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경제적 행동의 지향, 그다음에 지시의 철저, 자세히 이 지시를 계속 해주면 뭔가 여기 안에 질서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뭔가 지금 질서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경쟁적 행동의 지향, 지시의 철저, 이것이
질서를 불어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내방송이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하는 것은 경쟁적 행동의 지향이고, 그 다음에 자세한 안내방송은 지시의 철저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해. 차분하게 안내하니까 막 급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급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급한 마음이 들면 막 먼저 입장하려고 막 달려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달려가다가 막 한 사람 넘어지면 뒤에 사람 막 같이 넘어지면서 막 크게 다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분한 목소리라는 것이 급한 마음이 들지 않게, 그래서 그것이 경쟁적 행동의 지향이고, 대신 똑같은 안내방송이지만 자세한 안내방송은 자세하게 안내해 주니까 지시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내방송이지만 하나는 경제적 행동의 지향이고 하나는 지시 철저로 연결됩니다. 자, 오른쪽에 선거 경비를 보시면, 자, 선거 경비의 의 2번에 선거 경비는 행사 안전, 다중범죄 진압, 경호, 특수동 종합적인 경비가 요구됩니다. 왜냐? 선거가 있으면 거기 막 요인들 와서 유세하지 않습니까? 유세하면 막 사람들이 모이죠.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 또 막 요인들 오면 또 시위하는 사람들도 막 생기고 막 거기 또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이 선거 경비가 하여튼 경비의 꽃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다양한 경비 활동이 다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선거 경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경비가 요구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냥 뭐 행사 안전 경비에 준해서 실시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 질문이 됩니다. 이 선거 경비는 단순 선거가 아니라 단순 행사가 아니라 복합적인 다양한 경비 활동이 소요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선거 경비입니다. 자, 아래 선거 기간하고 선거일을 보시면, 자, 선거 기간이 대통령 선거는 23일, 나머지 선거는 14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좀 길겠죠. 그래서 1, 2, 3, 4가 다 들어가. 1, 2, 3, 4가 다 들어가는데 대통령 선거가 23일, 앞뒤로 1, 4 해서 나머지 선거의 선거 기간입니다. 그 선거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서 23일, 14일이 나와?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그래서 경찰학에서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사항이 사시 선정범. 여기서 선이 대통령 선거 기간입니다. 모든 선거 기간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기간만. 대통령 선거 기간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자, 나머지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선거는 다음 날부터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의 선거 기간만. 자,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즉 선거 기간에서 선거일만 딱 빼면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일, 선거 기간 마이너스 1일인 것이죠. 마이너스 1일. 그래서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가 선거 운동 기간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후보자 신변보. 자, 대통령 후보자는 의호고 당선이 확정되면 이제 가포로 승격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2번에 대통령 후보자 신변 보호 기간은 후보자 등록 시부터 당선 확정 시까지인데, 3번에 후보자 요청에 따라서, 즉 요청하면 전담 신변 경호대를 편성 운용해서 24시간 밀착 경호 들어갑니다. 대통령 후보자 상대방이 원하면 전담 경호대를 구성해서 24시간 밀착 경호 들어갑니다. 근데 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유세할 때만 이렇게 근접 배치하고, 원하면 전담 경호대를 편성해서 24시간 밀착 경호 들어갑니다.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교대로 막 깨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합니다. 오로지 대통령 선거 후보자만 그렇게 합니다. 자, 아래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후보자는, 자,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후보자 신변보호는 원할 경우에만 아래 전담 경호요원을 적정수 배치합니다. 즉 원할 경우에만, 유세가 있는 때만 전담 경호요원을 몇 명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24시간 밀착 경호는 대통령 선거에서만 그렇게, 대통령 선거 후보자만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원할 때,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원하면 전담 경호대 조성해서 밀착 경호 들어가고요. 자, 5번에 투표소 경비가 있고 6번에 개표소 경비가 있습니다. 투표소 경비 경찰 고정 배치하나요? 투표소 경찰 고정 배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투표소는 엄청 많아. 투표소는 막 어디 막 초등학교 동사무소 막 엄청 많지 않습니까? 개표는 그걸 싸그리 다 모아서 한 군데에서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고정 배치되는 것은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함 옮길 때부터 우리 무장 경찰관이 같이 붙습니다. 우리 2명씩 딱 총 차고. 왜냐면 투표함은 민주주의의 핵심이잖아요. 투표함 자체가. 그래서 그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함 옮길 때부터 우리 무장 경찰이 2명씩 거기 붙습니다. 그래서 투표소는 경찰이 고정 배치되지 않고 개표소는 경찰이 고정 배치됩니다. 그래서 투표소 경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경비하고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만 합니다. 즉 근처 순찰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출동할 수 있는 태세만 갖추고 고정 배치는 하지 않습니다. 자, 개표소 경비는 고정 배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정 배치해? 3선으로 고정 배치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3선, 1선, 2선, 3선 개념으로 고정 배치합니다. 1선은 개표소 내부고 2선은 그 기관의 울타리 안이 2선이고요. 울타리 바깥이 3선입니다. 그래서 통상 개표소가 어떻게 하면 어떤 기관에서 하죠. 어떤 체육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해서 그 기관에 건물이 여러 개 있는데 이 특정 건물에서 개표를 하죠. 그래서 이 특정 개표하는 건물 안이 1선이고 이 건물 이제 출입구가 있고 이 건물 바깥에 울타리 안에 내곽, 곽이라는 것이 울타리 곽자죠. 그래서 울타리 안 내곽이 2선이고 울타리 밖에 외곽이 이제 3선입니다. 그래서
1선, 2선, 3선으로 나눠서 1선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하고 경찰은 2선, 3선에 있습니다. 경찰은 2선, 3선에 있는데 자 1선은 선관위위원장의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하고요. 자 1선에서 위원장이나 위원이 그 아랫줄 경찰 원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도 경찰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위원장만 경찰 원조를 요구할 수 있게 해놓으면 위원장 입만 틀어먹고 위원장 뭐가 저기 초크만 딱 하고 있으면 원조 요청 못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 쉽게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위원이 모두 다 경찰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대신 원조를 받고 내부로 진입하면 그때는 위원 말은 안 듣습니다. 위원장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3번에 그렇게 원조 요청을 받으면 경찰 공무원, 경찰 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고요. 자, 사항에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 공무원은 아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조 요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원조 요구를 할 수 있어. 경찰 원조 요구를. 근데 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경찰이 위원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말만 듣는 것이죠. 만약에 안에 들어서도 위원들 말까지 위원 말까지 들어야 되면 안에는 지금 한쪽은 이쪽 정당, 한쪽은 저쪽 정당인데 서로 막 엉뚱한 얘기 막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위원장 말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해야 되고요. 자, 5항에 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경찰이 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흉기, 폭발물을 지닐 수 없습니다. 즉 경찰만 무기, 흉기, 폭발물을 지닐 수 있는 거죠. 경찰만 무기, 흉기, 폭발물을 지닐 수 있고 나머지는 지닐 수 없습니다. 자, 2선, 3선에 이제 경찰이 있는데 2선에서는 경찰이 선관위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여기 출입문, 여기 1선에 개표소가 있잖아요. 개표소 바깥에서 이 출입문에서 경찰이 선관위 지원과 합동으로 이 출입 통제를 합니다. 자, 이번에 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 사용합니다. 즉 나머지는 다 잠궈버리고 나머지는 다 시정한다는 것이 잠근다는 거죠. 나머지 문들은 다 잠궈버리고 정문만 사용해서 출입 통제를 합니다. 그래야 출입 통제가 되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여러분 좀 쉬었다가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 저기 602페이지 재난경비부터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추석 앞두고 지금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 3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이 10만 원까지 가능했지 않습니까? 15만 원까지로. 그다음에 설날 추석 전후 기간은 30만 원까지로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10만 원, 2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15만 원, 30만 원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설날 추석 전후 기간이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그래서 전 24일 당일 후 5일 합하면 딱 30일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30일 동안은 30만 원까지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 경찰학 너무 많이 바뀌어. 미치겠어. 저 602페이지 재난경비 자, 아래 재난관리 체계를 보시면 이 재난관리 체계가 예대응복입니다. 이게 재난관리 체계고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전반적인 틀입니다.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반적인 틀이 예대응복 이 틀 안에서 규정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체계 자체가 예대응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자, 이거 좀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예방 단계가 예방이 뭐예요?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대비는 재난이 발생했을 것을 상정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상정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대비고 아예 재난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예방이죠. 그래서 자, 예방은 거기 예시사항이 점검, 평가를 왜 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비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상정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비잖아요. 그래서 거기 2번에 계획, 매뉴얼 훈련. 자, 계획 안에는 재난이 발생하면 무슨 과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걸 정해놓는 것이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상정해서 하는 것이죠. 매뉴얼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죠. 매뉴얼이 계획이고 계획이 매뉴얼이지. 훈련도 재난이 발생한 것을 상정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사람을 구조하는 훈련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훈련이기 때문에 계획, 매뉴얼, 훈련은 재난이 발생했을 것을 상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대비 단계입니다. 자, 대응은 그러니까 대비하고 대응 사이에 이제 재난이 발생한 거죠. 대비하고 대응 사이에서 재난이 발생한 겁니다. 자, 재난이 발생했어. 대응은 직후에 하는 것이 대응이고 복구는 한참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복구죠. 대응은 직후에, 복구는 한참 뒤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대응은 직후에 대응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응급조치, 재난사태 선포라든가 유기경보 발령, 동원명령, 대피명령 하는 것이 이 대응 단계고 또 긴급 구조하는 거. 재난 직후에 재난 직후에 응급조치하고 긴급 구조하고 이런 것들이 대응 단계고요. 자, 복구는 한참 뒤에 피해를 조사하고
또 특별 재난지역 선포하고. 그래서 재난사태 선포는 대응 단계입니다. 대응 단계. 재난사태 선포는 왜 재난사태 선포를 해?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재난사태 선포하는 것이죠.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한참 지난 다음에 봤더니 특정 지역 피해가 너무 많아. 그때 예산을 쏟아 부어주려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사태 선포는 대응, 그다음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시면요. 먼저 정의해서 재난이란 자연 재난, 사회 재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난 안에 재난의 종류가 자연재난, 사회재난이에요. 사자죠, 사자. 사자. 제가 거기다가, 사자, 옆에다가 라이언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라이언이라고 안 적었는데. 라이언. 그냥 사자 하면 까먹거든. 라이언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라이언. 사자. 뭐 별 의미 없어요. 재난이 자연재난, 사회재난 두 가지로 나뉘더라. 그래서 사자, 라이언 생각해 주시고. 자, 3번, 4번에 재난관리하고 안전관리 개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번째 안전관리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라고 합니다. 말뜻 그대로죠. 안전관리, 안전을 위한 모든 활동. 자, 재난관리는 예대응복의 모든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이 모든 절차가 예대응복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는 예대응복을 위한 모든 활동이고, 안전관리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고요. 그래서 재난관리, 안전관리 말뜻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 숙지해 주시고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구분할 줄 아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7번에 맨 위에 7번에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나와요.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소방, 해경은 들어가고 경찰은 안 들어갑니다. 소방, 해경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경찰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안 들어갑니다. 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재난의 분야별로 막 여러 개를 규정을 했어요. 재난의 분야별로 막 규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소방, 해경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경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9번에 긴급 구조기관 안에 경찰이 들어가 안 들어가. 맨 끝에다가 경찰은 안 들어가요. 긴급 구조기관이 소방입니다. 소방. 대신 바다에서는 해경. 소방, 해경만 긴급 구조기관이고 경찰은 긴급 구조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김건희 여사께서 파출소 방문해가지고 주 대화가 자살 기도자 방지하는 거, 자살 기도자 보호하는 거, 그걸 엄청 얘기하셨어요. 근데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이 경찰이 구조기관이 아니야. 구조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신고가 제일 먼저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막 뺑뺑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경찰이기 때문에, 아니 경찰이 주 업무는 아니지만 자살 기도자가 있어. 경찰이 당연히 보호해 줘야 되겠죠. 국내 생명신체 보호 차원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주 업무가 아니라니까요. 그 주 업무는 이 구조기관은 소방, 해경입니다. 소방, 해경. 경찰은 뭐요? 그 아래 긴급구조 지원기관입니다. 긴급구조기관은 소방, 해경이고 경찰은 긴급구조 지원기관이에요. 그래서 저 경찰청에서 업무 가를 때 엄청 잘하셔야 돼요. 그죠? 아니 우리 일이 아니라고 나섰죠. 우리가 주 일이 아닌데 우리가 일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왜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그래.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딱 정해진 일만 주력으로 제대로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구조기관, 소방, 해경, 경찰은 긴급구조 지원기관입니다. 저 아래 2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은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총괄하고요. 자, 그 아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보시면 1항의 둘째 줄에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 총괄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요.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대책본부라고도 합니다. 이 법 안에서 줄여서 써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꼴 중앙대책본부예요. 또 똑같은 표현이고요. 자, 2번에 그래서 거기 줄여서 쓰는 겁니다. 중앙대책본부. 이 중앙대책본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예요. 자, 중앙대책본부 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이 되고요. 다만 둘째 줄 끝에 해외 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방사능 재난의 경우에는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이 됩니다. 자, 3번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서 그때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원칙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데 꼭 행안부 장관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존재들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5번에 오른쪽 5번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2번에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원칙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되고요. 자, 6번에 재난사태 선포가 있습니다. 자, 행안부 장관은 그 아래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여기 중앙위원회도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중앙위원회라고 불러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 똑같은 말이고요. 자, 행안부 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습니다. 7번 긴급구조통제단, 이게 소방입니다. 소방. 긴급구조통제단, 하여튼 통제단 소방이고요. 자, 니은에 중앙통제단에
단장은 소방청장이 되고, 다음 페이지 거기 니은의 둘째 줄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이게 우리 시도청장에 해당하는 시도 소방본부장이죠. 그 다음에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이 됩니다. 자, 아래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나면, 이게 아까 재난사태 선포하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랑 비교를 하셔야 되죠. 어떻게 비교가 돼? 재난사태 선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 막 돈을 쏟아 부어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생색내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대신 재난사태 선포건, 특별 재난지역 선포건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자, 거기 1항을 보시면 중앙대책본부장은, 즉 통상적으로 행안부 장관은 맨 끝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요. 아래 대통령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 관련해서 재난사태 선포건, 특별 재난지역 선포의 건의건, 특별 재난지역 선포건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이게 뭐하고 달라? 저 뒤에 가보시면 통합방위사태 선포가 있거든요. 통합방위사태 선포는 선포 건의는 건의하여야 한다. 선포는 선포할 수 있다예요. 통합방위사태 선포는 선포 건의는 건의하여야 한다. 선포 자체는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재난사태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재난사태 선포건, 특별 재난지역 선포의 건의건, 선포건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아래 경찰 통제선을 보시면 경찰 통제선, 자 2번 경찰 통제선의 운영, 통제선은 1 통제선과 2 통제선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요. 1 통제선은 소방이 담당하고 2 통제선은 경찰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 2번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넓게 정하고 상황 진전에 따라서 축소 내지는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 화재 사건이라든가 어떤 큰 재난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이 생기면 경찰은 뭘 해야 돼? 소방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소방이 일을 할 수 있게 교통통제, 사람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막 섞여 있으면 안 되고 일부는 가서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러나 주력으로는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소방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그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 통제선은 소방이, 그래서 바로 현장 통제는 소방이 하고 조금 일정한 거리를 두고 2 통제선을 경찰이 담당합니다. 자, 5번에 출입구는 되도록 단일화해서 운영하고 입구에 정보경찰을 배치해서 출입자를 통제합니다. 자, 오른쪽 경찰 재난관리 규칙을 볼게요. 자, 경찰 재난 총괄이 치안상황관리관입니다. 이게 경찰 재난관리 규칙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좀 적어 주십시오. 이 직제에서는 재난관리를 경비국장 업무로 해놨습니다. 짜증나시죠? 진짜 짜증나요. 짜증납니다. 왜냐면 원래 재난관리 업무가 원래 경비국에서 담당했었거든요. 원래 경비국에서 담당하던 것을 치안상황관리관으로 넘겼는데 지금 여러분 직제가 뭐야?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에서는 원복시켜놨어. 원복시켜놓고 지금 재난관리 업무 경비에서 지금 하는데 경찰 재난관리 규칙은 안 바뀌었어. 근데 이 직제 대통령령에서 경비국장으로 다시 넘어간 게 지금 몇 달 됐어요. 올 초에 바뀌었어요. 올 초에. 근데 이 경찰 재난관리 규칙은 그냥 안 바뀌고 그냥 있어요. 여러분 안 바뀌고 그냥 한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엊그저께 112 신고체계 그거 보실 때 112 규칙에서 신고의 종류를 코드 1, 2, 3로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 코드 0부터 해서 코드 0, 1, 2, 3, 4까지 해서 5개로 나눠요. 근데 규칙에서는 3개로 나누죠. 이 5개로 바뀐 지가 10년이 넘었어. 근데 규칙에서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실제로 우리 5개 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 재난도 경비국에서 담당하다가 경찰 재난관리 규칙이랑 그다음에 직제랑 이런 데서 전부 다 치안상황관리관으로 넘겨줬다가 다시 경비 쪽으로 넘어갔는데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서는 그대로 그냥 치안상황관리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제 대통령령에서는 경비국장 소관이고 재난관리 업무, 대신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서는 치안상황관리관 소관이다. 이게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숙지하셔야 됩니다. 왜냐? 출제가 될 때는 직제로 해서 출제가 되건 경찰 재난관리 규칙으로 해서 출제가 되건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는 일은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제에서는 경비국장 재난관리 업무가,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서는 치안상황관리관, 그래서 치안상황관리관은 재난관리 업무 총괄 조정하고요. 자, 2번에 재난상황실이 있고 저 밑에 재난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자, 재난상황실 옆에다가는 작은 재난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재난상황실이 작은 재난에서, 그 다음에 그 아래 재난대책본부 옆에는 큰 재난 이렇게 적어주세요. 재난대책본부는 큰 재난에서, 그래서 재난상황실 작은 재난에서, 재난대책본부 큰 재난에서. 자, 먼저 재난상황실을 보시면, 자, 작은 재난이기 때문에 치안상황실장이 이 치안상황관리관이 나옵니다. 저 재난대책본부는 경찰청장이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이 재난상황실은 작은 재난이기 때문에 치안상황관리관이 이 재난상황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자, 치안상황관리관은 끝에 위기관리센터 또는 치안종합상황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됐거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는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됐거나 심각단계 위기경보 그때는 설치해야 합니다. 자, 2항에 재난상황실은 누가 설치해? 아까 치안상황관리관이 설치하잖아요. 그러나 재난상황실장은 위기관리센터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에 재난상황실장 한 명을 두고 위기관리센터장으로 하고요. 자, 3번에 재난상황실에 총분상을 둡니다. 총괄반 분석반 상황반, 총괄반 분석반 상황반. 자, 재난상황실에 총분상, 상자 들어가 있죠. 오케이? 재난상황실에 총분상을 둡니다. 그 각 총분상은 소소타죠. 총분상 소소타. 총괄반은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고, 분석반도 소속 직원을 구성하고, 상황반은 다른 국관 직원으로 구성합니다. 해당 치안상황관리관실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다른 국관 직원도 함께 구성합니다. 그래서 소소타죠. 소소타. 총분상 소소타. 자, 이제 재난대책본부로 가보시면 재난대책본부는 큰 재난에서 그래서 거기 경찰청장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재난이에요. 큰 재난에 경찰청장이 나서서 설치하는 것이 재난대책본부입니다. 그래서 끝에 경찰청에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재난대책본부는 치안상황관리관이 본부장이 됩니다. 아까 재난상황실은 치안상황관리관이 설치하고 재난상황실장은 총경급 위기관리센터장이 하는데 재난대책본부는 큰 재난에서 경찰청장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급 치안상황관리관이 본부장이 됩니다. 자, 3번에 이 재난대책본부에는 총대지를 둡니다. 그래서 총대지, 총괄운영단, 그다음에 대책실현단, 대책지원단, 총대지 이렇게 둡니다. 재난대책본부에 총대지, 대가 들어가죠. 아까 재난상황실에 총분상, 재난상황실에 총분상이 들어가죠. 재난대책본부에 총대지를 둡니다. 재난대책본부 총대지, 상상,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난상황실에 총분상을 두고 재난대책본부에 총대지를 둡니다. 자, 4번에 중간에 이 재난대책본부 본부장을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 차장으로 격상해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난대책본부장, 치안상황관리관이 원칙적으로 되는데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청장이나 차장으로 격상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오른쪽 그 국관별 재난관리 임무는 여러분 치안상황 동그라미 쳐주세요. 치안상황관리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경무인사기획관 중간에 경무인사기획관 그 다음에 생활안전국 저 밑에 과학수사관리관 저 밑에서 살짝한 과학수사관리관 이 정도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시면 경찰관서 피해 예방, 피해 발생 시 대응 복구 이게 경무인사 기획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회 시위가 관내에서 큰 집회 시위가 나면 과장들도 다 동원되거든요. 근데 그때 최후에 마지막까지 동원 안 하는 것이 누구예요? 경무과장은 웬만하면 동원 안 합니다. 너무 큰 상황이면 경무과장도 동원하지만 웬만하면 최후에 동원합니다. 왜냐? 그 시위대들이 집회 시위를 하다가 일부가 삥 돌아가서 경찰서 공격할 수가 있죠. 그때 누가 지켜야 돼? 경찰서 지키는 것은 경무입니다. 경무. 그래서 경무과장은 동원을 하지 않고 유사시에 경찰서 지키라고 경무과장은 동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무인사기획관이 경찰관 보호하고 경찰관서 피해 예방, 피해 발생 시 대응 복구 이게 경무인사기획관 임무입니다. 자, 넘어가서 오른쪽에 다중범죄 진압경비를 볼게요. 다중범죄 진압경비 이게 치안경비라고도 하고요. 이게 옆에다가 집회시위 경비라고 좀 적어주세요. 집회시위 경비, 치안경비, 다중범죄 진압경비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중범죄 진압경비, 치안경비, 집회시위 경비 다 똑같은 말이고요. 자, 아래 2번에 다중범죄의 특성을 보시면 부하 뇌동적 파급성, 군중심리 영향을 받아서 막 갑자기 그냥 훅 커질 수 있는 거 그것이 부하 뇌동적 파급성이고요. 비이성적 단순성, 과격 단순하고 타협이나 설득이 어려운 거. 자, 여기서 확신적 행동성을 구별하시는 뭐냐면 확신적 행동성이 그냥 자기 말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끝에 투신이나 분신 자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다 확신적 행동성입니다. 즉 투신 분신 자살 왜 해? 죽어도 내 말이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도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신 분신 자살이 이 확신을 가지고 감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감하고 전투적으로 되는 거. 이 확신적 행동성 여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투신 분신 자살이 이 확신적 행동성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조직적 연계성 2번에 특정한 조직의 기반을 두고 이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민노총, 한총련 그 무시무시한 전철연, 전국철거민연합 이렇게 조직의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조직적 연계성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이 정책적 치료법이 진압 대신에 하는 것이죠. 진압 대신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압 대신에 직접 부딪히지 않고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책적 치료법인데 거기 오른쪽에 다중범죄 진압의 궁극적인 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왜냐? 부딪히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부대로 또 진압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정책적 치료법이 선수 승합법, 선수 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 말이 맞으면 미리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개를 해결해버리면서 예컨대
시내버스 운전사들이 파업하려고 하는데 요구사항이 한 30가지 돼. 30가지 되는데 잘 보니까 그 중에서 월급 5% 올려주는 거 그것이 핵심이야. 그러면 정보관이 사장 찾아가서 지금 한 30가지 요구하는데 저 월급 5% 올려달라는 것이 핵심이니까 한 4% 올려주는 것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선수 치는 것이 이 선수 승화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불만 분쟁 요인을 찾아내서 해소시켜주는 방법, 미리 선수 치는 것이죠. 미리 해결하는 거, 미리 선수 치는 거. 자, 전의법은 관심을 전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때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해서 원래 이슈가 약화되도록 만드는 방법. 그래서 독재 정권한 독재자한테 독재자를 반대하는 시위가 엄청 있을 때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개최한다든가 또는 인기 연예인의 어떤 빅 뉴스를 발표한다든가 이런 관심이 그쪽으로 확 가버리기 때문에 이 시위 이런 것에 동력이 확 떨어져 버리죠. 그것이 전이법, 즉 관심을 전이시키는 것이 전이법이고요. 자, 지연정화법은 시간을 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총론의 행정학 파트에 갈등 해결 방법에도 지연이라는 것이죠. 지연. 그러니까 이 지연 전술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그냥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놔두는 거, 지연시키는 것 자체도 유용한 해결 수단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떤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하려고 막 해. 그러다가 무리하다가 이제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과학에서는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 자체도 유용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연정화법, 그냥 지연시키는 거예요. 지연시키면 상대방이 흥분도 가라앉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정화법도 정책적 치료법 가운데 하나고요. 경쟁행위법은 경쟁자의 의견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기사들이 파업한다고 하면 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사람들, 할머니라든가 산동네 사람들 9시 뉴스에 출연시켜가지고 아니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 파업을 한대야 그렇게 해버리면 여론이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경쟁행위법입니다. 자, 아래 진압의 기본 원칙이 봉주세차인데요. 봉주세차인데 그 중에서 봉쇄 방어하고 차단 배제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봉쇄 방어는 목적물 자체를 직접 봉쇄하는 것이 봉쇄 방어입니다. 이 차단 배제는 중간에서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에 집결하기 전에 중간에서 차단하는 것이 차단 배제고, 봉쇄 방어는 목적물 자체를, 청와대를, 목적물 자체를 삥 둘러싸가지고 직접 봉쇄하는 것이 봉쇄 방어고, 차단 배제는 첫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종로 3가에서 종강역에서 차단하는 것이 이 차단 배제입니다. 오른쪽 넘어가고요. 자, 614페이지 볼게요. 614페이지. 자, 경호 경비로 넘어가서요. 자, 경호의 대상에 국내 요인이 있고 국외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호, 이게 지금 최고 수준의 경호 대상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 수준의 경호 대상자인데 이 경호를 우리 경호청에서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경찰이 함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국내 요인이 가포, 의로, 병호가 있어요. 가포는 경호처에서 하고 의로, 병호는 경찰이 주관입니다. 자, 국외 요인이 국빈이 있고 외빈이 있어. 여러분, 국외 요인이니까 그걸 쪼개서 국빈, 외빈이 있어. 국외 요인, 국빈, 외빈이 있습니다. 국빈은 경호처에서 주관하고요. 국빈의 경우는 경호처에서 주관하고, 외빈의 경우는 경찰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냥 경호처 도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경호를 주관해서 합니다. 그리고 가포하고 저 아래 국외 요인 중에서 국빈도 경호처에서 경호를 하면서 경찰이 또 도와줘요. 그러니까 국내 요인에서 경찰이 의로, 병호 주관하고, 가포도 경호처에서 주관하지만 경찰이 도와준다니까요. 자, 그래서 가포, 의로, 병호로 나누는데 그중에서 가포가 4개입니다. 4개. 4개인데 2개는 가족까지, 2개는 배우자까지만이에요. 2개는 가족 전체, 2개는 배우자까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하고 대통령 당선인은 가족까지, 나머지 전직 대통령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은 배우자까지. 근데 여기서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10년 이내만.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은 가족까지, 전직 대통령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은 배우자까지만 이 가포 경호 대상이고요. 저 맨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가포하고, 그다음에 국외 요인 중에서 국빈 경호를 주관하고, 경찰에서는 을호 병호하고 그다음에 외빈 경호를 주관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괄호에 1선은 경호처, 2, 3선은 경찰이란 말이, 이 경호처에서 주관할 때에도, 경호처에서 지금 이 경호처에서 가포 국빈 경호를 주관하잖아요. 경호처에서 주관할 때에도 1선을 경호처에서 담당하고 2, 3선은 또 경찰이 담당합니다. 경호는 주로 3선 개념으로 경호를 하는데, 그때 경호처에서 주관하는 가포 경호 대상도 1선은 경호처에서 하고 2, 3선은 경찰이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경호처 경호도 도와주는 것이죠. 자, 오른쪽 경호 경비의 4대 원칙이 하자담보인데요. 하자담보인데 먼저 자기 희생의 원칙.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경호자는 절도로 보호돼야 되죠. 왜냐? 이 경호가 주로 VIP,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경호입니다. 근데 대통령 잘못되면 우리나라가 아작나잖아요. 그래서 이 경호 업무는 하여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업무가 이 경호 업무고요. 자, 두 번째,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
자기 담당 구역을 자기가 지켜야 돼. 그래서 옆 구역에서 막 총소리 나고 밀려와. 그럼 내가 옆 구역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도와주면 안 된다니까. 옆 구역 도와주러 가면 내 구역 뚫려버려. 도와주러 가면 안 돼. 옆 구역은 누가 도와줘야 돼? 예비대가 있어. 예비대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CP, G부에서 지시하지 않는 한 나는 내 구역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그래서 VIP, 대통령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목은 하나만 남겨놓는 겁니다. 하나만. 그리고 그 하나를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호 행사하면 딱 대통령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어. 그럼 한쪽은 완전히 막아버려. 한쪽으로만 갈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 하나의 통로만 완벽하게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고요. 자, 목적물 보존의 원칙은 목적물 보존. 여기서 목적물이 VIP죠. 그래서 거기 끝에 피경호자가 격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격리를 시킴으로써 보호하는 것이죠. 그 격리의 방법이 1, 2, 3번입니다. 그래서 행차 코스나 행차 예정 장소 등은 원칙으로 비공개로 하고요. 또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행차는 수시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일반에 노출된 도보 행차, 수차 행차했던 동일한 장소는 가급적 피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VIP를 격리시킴으로써 보호하는 원칙이 목적물 보존의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 저 임용식 같은 거 하면 중앙경찰학교나 경찰대에서 임용식 할 때 대통령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배치가 되는데 대통령이 헬기 타고 올 수도 있고 KTX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차로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당일날 아침까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언제 가르쳐요? 당일날 배치되기 직전에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안 가르쳐 줌으로써 목적물을 격리시키는 거죠. 격리시키면서 보호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 목적물 보존 원칙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직접적인 경호의 실시는 삼선 개념으로 합니다. 삼선 개념. 이 삼선 개념으로 이 경호 행사장 경호를 하는데 그 안에 직접 경호 지역, 이게 이제 삼선 개념으로 하는 것이고, 처비대 간접 경호 지역은 이 삼선을 넘어선 지역 일정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냥 본다는 것이고, 자, 직접 경호 지역은 삼선 개념으로 합니다. 삼선 개념. 삼선 개념이 1선, 2선, 3선인데요. 1선, 2선, 3선에 이 개념이 명칭이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1선, 2선, 3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내곽, 외곽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자 1선, 2선, 3선 이 1선, 2선, 3선이 각각 어디냐면 이 경찰 대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체육관에서 하면 체육관 안이 1선입니다. 그리고 울타리 안 경찰대 울타리 안이 2선이고 울타리 밖이 3선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부 울타리 안을 내곽 울타리 바깥을 외곽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부 1선, 내곽 2선, 그 다음에 외곽 3선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또 더 있어. 두 개씩이 또 더 있어. 뭐냐면 1선, 2선, 3선 각각 안, 비, 개, 그 다음에 절, 주, 조 여기까지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 이름 숙지해놓지 않으면 막 지문에 여러 가지 이름 막 섞어놓으면 막 못 풀어. 아예 그냥 못 풀어. 그래서 안비의 절주자가 뭐냐면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그 다음에 절대안전 확보구역, 주 경비지역, 조기 경보지역. 그래서 안비계 절주조. 안비계 절주조가 뭐예요? 안비계. 비계가 아니니까 살코기죠. 살코기만 나한테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비계 절주조. 1선, 2선, 3선. 내부, 내곽, 외곽.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그 다음에 절대안전 확보구역, 주 경비지역, 조기 경보지역. 그래서 안비계 절주조. 이름을 먼저 숙지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MB 소바도 좀 숙지해서 MB 소바 뭐냐면 MB 이게 일선에 있는 거예요. M이 뭐냐면 메탈 디텍터 금속 탐지기. B표. 이 B표라는 것이 뭐냐면 B표가 있으면 VIP 바로 근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VIP 근처로 갈 수 있는 것이 이 B표입니다. B표. 그래서 B표는 일선에서 B표 확인을 하는 것이 일선입니다. 일선. 그래서 MB 일선에서 금속 탐지기 통과하면 이제 VIP 바로 옆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VIP 옆으로 가려면 B표가 확인되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VIP 옆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MP 1선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이라든가 바리케이트 설치는 2선에 합니다. 소방이 예비대 성격이니까 예비대도 2선인 것이죠. 그래서 예비대가 왜 2선이야? 저 3선에서 뚫리면 2선에서 빨리 가야 되는 것이고 1선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또 2선에서 빨리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비대가 중간에 2선에다가 이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 1선, 2선, 3선을 하나씩 좀 보시면 자 1선 의가 옥내일 경우에는 건물 자체, 5개일 경우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하면 운동장 본부석이 1선입니다. 1선. 자 B번에 중간에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유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내 지역이 이 1선입니다. 자 경호 책임은 경호처고요. 경찰은 경호처 요청 시 경력 장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1선 대통령 행사 1선 경호처에서 주관하는데 거기 메탈 디텍터 금속 탐지기에서 금속 탐지기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또 경찰이야. 그래서 1선 경호처에서 담당하고 2, 3선은 경찰이 담당하는데 1선도 경찰이 좀 도와줍니다. 자 2선 경비구역입니다. 경비구역. 주경비지역이라고도 하고요. 또 내곽이라고도 합니다.
자, 일선을 제외한 행사장 중심으로 소총의 유효 사거리 내외의 취약 개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략 울타리 안이 이 선이 되는 것이고요. 자, 주요 활동이 바리케이트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요. 예비대 소방차, 그래서 MB 소바 이 선. 자, 3선은 울타리 바깥에, 경찰대학 바깥에, 경찰대학에서 대통령 행사가 있다면 경찰대학 울타리 바깥에. 그래서 주요 활동이 감시소를 운영한다든가 뭐 원거리 불심자 검문한다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이 이 3선입니다. 여러분 넘어갈게요. 618페이지 오른쪽에 61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테러 경보 단계가 관주 경심이죠. 관심주의 경계 심각. 이 관심주의 경계 심각이 꼭 테러 경보 단계뿐만이 아니라 각종 분야의 국가 위기 경보 단계가 거의 다 관주 경심으로 통일됐죠. 100%는 아닌데 옛날에는 막 용어를 이 용어 저 용어 엄청 썼었어요. 이 위기 경보 단계가 막 서로 다른 용어로 썼었죠. 근데 지금은 관심주의 경계 심각으로 거의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관주 경심. 자, 아래 테러 취약 시설 안전 활동에 관한 규칙을 볼게요. 자, 정의를 보시면 1호 테러 취약 시설이란 중간에 경찰이 관리하는 다음 항목의 시설 건축물 등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국가 중요시설이 있고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이 있고요. 공간지역 미군 관련 시설 그 밖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래 국가 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새로 나온 개념이 다중이용 건축물 등이죠. 그래서 이 테러 취약 시설 관련해서는 이 전체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것인데 그래도 필이 딱 꽂히는 것이 다중이용 건축물 등입니다. 그래서 이 테러 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서 국가 중요시설 관련해서도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 등 관련해서도 규정이 있는데 주로 뭐가 나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가 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 규칙에서 관심이 살짝 벗어나서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그것이 이제 주 관심 대상입니다. 자, 5조에 지정권자가 뭐요? 이 테러 취약시설 지정권자가 경찰청장이고요. 자, 9조에 이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분류해보면 이것이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는데 그 기준은 시설의 기능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분이 저 국방부 장관이 국가 중요시설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국가 중요시설의 가나 다가 이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A, B, C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중요시설 가나다 구분이 어떻게 돼? 가관결, 나일중, 다재단상이거든요. 가관결, 나일중, 다재단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나다만 그냥 A, B, C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A, B, C를 엮어서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가관결, 나일중, 다재단상이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서 똑같이 적용된 하나만 보시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A급을 보시면 광결이 나오잖아요. 가광결. 광범위한 지역에 그다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B급은 나일중 일부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C급 다재단상 그래서 제한된 지역 단기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가광결 나일중 다재단상 즉 국가 중요시설 분류를 똑같이 그냥 기억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저 아래 14조를 보시면 14조 테러 취약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보시면 심의위원회는 위기관리센터에 비상설로 두고요. 그렇지, 이거 지정할 때만 하면 되니까. 이 지정할 때만 이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비상설이고요. 위원장은 경비국장, 부위원장이 위기관리센터장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1조 국가중요시설 지도점검. 21조가 국가중요시설이고 22조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인데 어디가 많이 나와? 22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21조 국가중요시설 지도점검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서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중요시설 지도점검이 경찰서장 은 국가중요시설 전체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요. 2번 시도청장은 선별해서 연 1회 이상, 경찰청장은 선별해서, 그래서 경찰서장, 시도청장은 연 1회 이상, 경찰서장은 전체에 대해서, 시도청장은 선별해서 어쨌든 연 1회 이상. 자, 22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이게 진짜 경찰이 새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좀 더 내실 있게 관여합니다. 왜냐? 아까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알아서 하잖아. 그죠? 아까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조금 좀 희미하게 하고 대신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좀 더 관여가 더 강하게 관여합니다. 그래서 자, 1항의 경찰서장은 다중이용물 등 전체에 대해서 해당 시설 관리자 동의를 받아서 다음과 같이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다만 연 1회 이상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해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지도 점검이 분반반입니다. 분반반. 왜냐면 A, B, C 3개가 있는데 A급이 분기별 1회 이상, B급, C급은 다 반기별 1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분반반. 오케이? 경찰서장은 분반반. 그 다음에 2번에 시도청장은 선별해서 반기 1회 이상. 선반이죠, 선반. 분반반, 선반. 그 다음에 3항에 경찰청장은 선별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선이죠, 선. 그래서
분반반, 선반선입니다. 자, 다중이용 건축물 등 지도 점검이 분반반, 선반선이에요. 분반반은 경찰서장, 그다음에 선반, 시도청장, 그다음에 선, 경찰청장. 그래서 분반반, 선반선, 분반반, 선반선. 왜 분반반이냐? A, B, C급 3개가 있으니까 분반반. 선반은 2개가 아니라 선별해서 반기 1회 이상. 그래서 분반반, 선반선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27조 대테러 훈련 방법이 경찰서장은 관할 테러 취약시설 중 선정해서 분기 1회 이상 대테러 훈련 FTX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분기 1회 이상. 하여튼 경찰서장은 주로 분기 1회 이상이고 아래 시도청장은 또 반기 1회 이상. 아까 그래서 지도점검이 분반반, 선반선. 이 FTX 훈련은 경찰서장은 분기 1회 이상, 시도청장은 반기 1회 이상 그렇게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테러 방지법을 보시면요. 테러 방지법. 저 정의 규정에 자, 2호 테러 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요. 이 테러 대비는 대한민국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그 협력의 중심에 유엔이 있기 때문에 이 테러 단체 정의에서부터 그냥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 그 개념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가 우리 테러 방지법상 테러 단체고요. 자, 3호가 있고 4호가 있는데 3호 테러 위험인물 옆에다가 위험한 놈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위험한 놈. 이 테러 위험인물이 진짜 위험한 놈이고 그 아래 4호 외국인 테러 전투원 옆에다가는 얼뜨기라고 좀 적어주세요. 얼뜨기. 이거 얼뜨기입니다. 얼뜨기. 그래서 자, 테러 위험인물 한번 보시면 테러 위험인물이란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 단체 선전, 테러 자금 모금 기부, 그밖에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즉 조직원이야, 조직원. 위험한 놈입니다. 위험한 놈. 자, 밑에 외국인 테러 전투원은 이름은 엄청 무서워 보여. 외국인 테러 전투원 이름은 엄청 무서워 보이죠. 근데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 단체에 가입하거나, 즉 다른 나라의 테러 단체냐 인터넷에 뿅 가가지고 그냥 가입한 거야. 그랬거나 아니면 가입하기 위해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처먼 외국의 테러 단체에 뿅 가가지고 가입했거나 또는 가입하려고 그 나라로 막 이동하거나 또는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 얼뜨기입니다. 얼뜨기. 인터넷 보고 그냥 뿅 간 미친놈. 그래서 테러 위험인물은 진짜 위험한 놈. 외국인 테러 전투는 얼뜨기입니다. 자, 저 아래 5조를 보시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요. 이 항의 끝에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요. 그래서 이 테러 방지법 주관이 누구요?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인데 국무총리를 그냥 딱 끼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 이름으로 막 자기들이 막 행세하는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 끌어들여가지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요. 자, 6조의 대테러센터. 자, 중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 센터를 둡니다. 이 대테러에 각 기관들 다 그냥 끌어들여서 이 대테러 센터를 운영합니다. 경찰청도 거기 끌려 들어갔고요. 그게 맞죠. 국정원이 주관하지만 국정원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테러 대비는 아주 국가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주관하되 경찰청을 포함해서 기관들이 다 협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7조 대테러 인권보호관. 인권보호관이 여기 왜 들어가? 이 테러 방지법 제정할 때 시민단체랑 야당에서 엄청 반대했거든요. 뭐 저거 제정하면 막 뭐 공포 분위기 조성하려고 저 법 제정한다. 그래서 엄청 반대했어요. 그래서 자꾸 반대하니까 그러면 인권보호관 한 명 둘게 이렇게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인권보호관, 관계기관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둔다. 가행적으로. 그러니까 인권보호관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무마책으로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두고 있고요. 자, 9조, 그 다음에 13조 비교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9조는 테러 위험인물이고요. 13조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입니다. 자, 뭔 말이냐면 아까 자 9조부터 보시면 테러 위험인물이 진짜 위험한 놈이죠. 테러 위험인물이 진짜 위험한 놈입니다. 그래서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것은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자 9조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자, 국정원장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해서 아래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2항에 국정원장은 끝에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서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요. 자, 3항에 국정원장은 테러 위험인물, 이 진짜 위험한 놈,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유치정보를 끝에 유치정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테러 위험인물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자, 4항에 국정원장은 끝에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죠. 국무총리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보고 조항을 사전이면 사전이지, 사전이면 사전이고, 사후면 사후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렇게 규정한 거 보셨어요? 유일한 조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하게 규정해놨죠. 네, 그만큼 이 대테러 활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국정원장한테 굉장한 재량을 준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이 대책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사전에 보고할 수 있으면 사전에 보고하고 안 되면 사후에 보고하고 어쨌든 보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전 또는 사후에 이게 굉장한 재량을 줬고요. 자,
지금까지 테러 위험인물 국정원장이 나섰죠. 진짜 위험한 놈이니까 국정원장이 나선 거야. 근데 13조 외국인 테러 전투원에 대한 규제. 외국인 테러 전투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얼뜨기라고 했죠. 얼뜨기.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직접 안 나서는 겁니다. 누가 나서? 관계기관장이. 그래서 자, 관계기관장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 외국인에 대해서 일시 출국 금지를 법무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은 얼뜨기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관계기관장, 우리 경찰청장처럼 관계기관장이 나서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2항의 일시 출국 금지 기간은 90일로 하고요. 오른쪽 17조 볼게요. 테러 단체 구성죄 등. 자, 수괴가 있고요. 2번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고요. 3번에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있고 전투원. 그 다음에 4, 5에 그 밖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1753입니다. 1753. 그 각각이 수중전기죠. 수중전기. 수괴, 중요한 역할, 전투원, 기타. 수중전기. 오케이? 수중전기에 대해서 각각 1753년 이상입니다. 1753년 이상. 수중전기에 대해서 1753 이상입니다. 자, 사항에 1항, 2항은 미수범을 처벌해요. 그래서 미수범 처벌하지 않는 범죄도 있는 겁니다. 요 안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미수범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미수범 처벌하지 않는 범죄도 있고요. 그 다음에 5항에 1항, 2항에서 정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역시 예비 음모도 처벌하는 것도 있고 처벌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자, 19조 세계주의가 17조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외국인에게서도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원래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처벌권이 우리나라 사람이면 국내에서 저질렀건 외국에서 저질렀건 무조건 처벌할 수 있죠. 대신 외국인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저질렀으면 처벌하지만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질렀으면 처벌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테러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것도 처벌합니다. 그걸 갖다가 세계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계주의는 17조에만 적용돼요. 이 테러 방지법의 처벌 조항이 18조도 있거든요. 18조가 무고나족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18조 무고나족죄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건, 예비 음모건, 그 다음에 세계주의건 모든 범죄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여러분 좀 쉬었다가 30분에 시작해서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마지막 시간 624페이지 각국의 대테러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사독구 이렇게 숙지를 좀 했어요. 영사독구 뭐냐면 사스가 영국이고 그다음에 독구 GSG9이 독일입니다. 그래서 영사독구 먼저 생각해 주시고 여기 순서 영미독프가 창립 순서입니다. 또 이렇게 좀 써놓은 순서가 창립 순서이기도 해요. 자, 맨 먼저 영국이 설립이 됐습니다.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대테러 부대가 설립을 했어요. 왜냐? 영국이 이 2차 세계대전이 독일하고 연합국하고 싸운 것인데 실제로는 대륙에 있는 나머지 국가들은 싸그리 다 전멸당하고 영국이 거의 혼자 미국 도움을 받아서 영국이 거의 혼자 싸운 거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이 발군의 역량을 발휘한 것이 2차 세계대전이죠. 자, 그때 이 대테러 부대도 활약을 많이 하면서 이 영국의 대테러 부대가 세계 각국의 대테러 부대의 모델이 된 것이 영국의 대테러 부대입니다. 자, 미국의 스와트는 뭐 워낙에 유명하고 1967년도부터 창설되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경찰특공대 1967년도부터 자, 독일은 1972년 뮌헨 올림픽 때 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패망하면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연합국에서 독일의 군 경찰을 발기발기 찢어놨죠. 찢어놔서 독일의 군 경찰이 약한 거야. 그래서 이 뮌헨 올림픽 때 이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의 산하 조직 중에 엄청 과격단체인 검은 구월단이 있었는데 그 검은 구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납치해버린 거예요. 올림픽이 열리는 도중에 납치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진압하다가 작전을 잘못해가지고 인질들 싸그리 다 죽고 인질범 이 나쁜 놈들만 몇 명 살고 그렇게 이제 작전 잘못한 것이 이 뮌헨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단 납치 테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독일에서 대테러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이 GSG9입니다. 프랑스에는 GIPN하고 GIGN이 있는데요. GIPN은 이스라엘 선수단 테러 사건 이후에 창설됐고요. 그 다음에 GIGN이 군인경찰특공대입니다. 군인경찰특공대. 이 프랑스는 특별히 군인경찰이 있잖아요. 이 군인경찰특공대가 1973년 프랑스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점거 사건을 계기로 창설됐습니다. 자, 이 하나는 GIPN은 경찰특공대고 GIP가 폴리스겠지. GIP. 나 GIPN이 무슨 약자인지도 몰라, 저도. 근데 그냥 GIPN, P가 그냥 폴리스라고 생각하시고, GIGN이 군인이죠, 군인. GIG, 군. 오케이? P, 폴리스, G, 군인. 나 뭔 약자인지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GIPN, GIGN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대신 GIGN은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GIPN은 그거 없어지고, 레이드로 다 통합됐습니다. 레이드로. 그래서 여기 이제 경찰특공대가 레이드가 있고, 또 군인경찰특공대로서 GIGN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이렌 메칼이 있죠. 사이렌 메칼. 엄청 유명합니다, 이것도. 사이렌 메칼. 자, 한국은
경찰 특공대가 있죠. 그래서 최초 창설된 것이 KMP 868. KMP 868이 우리 86 아시안 게임 또 88 올림픽 이것을 잘 치르자라는 의미로 KMP 868로 출발한 것이 이것이 이제 지금 서울청 경찰 특공대고 각 시도청마다 근데 모든 시도청은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청에서 이 경찰 특공대를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인질 사건은 먼저 인질 사건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그러니까 이상 현상이죠. 이상 현상이 스톡홀름 증후군하고 리마 증후군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인질이 인질범한테 동화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질범이 인질한테 동화된 겁니다. 이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리마 증후군이 이 페루의 수도 리마거든요. 그때 대통령이 후지모리 일본계 대통령이었어. 그래서 이 투팍 아마르라는 그 테러 단체에서 일본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페루의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 대사관을 점거하면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지라고 해서 일본 대사관을 점령해버렸어요. 일본 대사관을 점령했으니까 거기에 일본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본인들한테 인질범들이 이 무시무시한 투팍 아마르 이 인질범들이 일본인한테 동화된 거예요. 일본인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 하면서 막 일본놈들 특징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강한 게 일본놈들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인질범들한테 엄청 잘해줬어. 그때 그 인질범들이 인질한테 뿅 가가지고 인질범들이 인질한테 엄청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질범이 인질한테 동화된 것이 리마 증후군이고 스톡홀름 증후군은 반대죠. 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은행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인질들이 이 납치당한 인질들이 인질범한테 동화돼가지고 뭐 서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뭐 나중에 재판 열리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그 몇 사람들이 인질 몇 사람이 끝까지 인질범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된 것이 이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이 스톡홀름 증후군을 오규인 효과라고도 합니다. 저 리마 증후군이 아니에요. 스톡홀름 증후군. 왜냐면 인질들이 가족한테 정서가 귀소해야 되는데 가족한테 향하지 않고 인질범한테 향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규인 잘못 규인한 것이죠. 잘못 규인. 그래서 스톡홀름 증후군이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됐고 오규인 효과라고도 합니다. 리마 증후군은 그 반대고요. 자, 이번에 영국의 스콧 니고시에이션 인스티튜트에서 제시한 인질협상 8단계가 이게 준계, 신재, 다흥정타 이렇게 그냥 숙지해버리시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준계, 신재, 다흥정타 이게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한테 받은 신발을 신으면 안 되잖아요. 신으면 야 너 주니까 신냐?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중계, 신재, 다흥정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숙지하셔야 되는 것이 약간 헷갈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타결한 제시에서 여기 이제 다흥정타가 타가 있지만 당연히 앞쪽이 타결한 제시고 뒤쪽이 타결이겠죠. 근데 그 타결한 제시 안에 서로 이율 배반적인 표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억에 개개 내용에 대한 일괄 타결안이 되어야 된대요. 근데 니은에 여러 가지 내용을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는 안 된대.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공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뭔 말이냐면 개개 내용에 대한 일괄 타결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인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협상을 하잖아요. 그 협상을 하는데 특정 단계에서는 특정 단계를 뭔가 협상을 해. 그러면 그 특정 단계 거기에 대해서는 일괄 타결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지금 막 인질극을 벌이다가 한 사람이 총에 맞아서 다쳤어. 인질 중에 한 명이 총에 맞아 다쳤어. 그러면 그 사람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치료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몇 시 몇 분에 뒷문에서 만나서 우리 쪽에서는 의사하고 딱 보조자 한 명이 가고 니네 쪽에서는 그 다친 인질하고 또 인질범 중에 한 명이 와서 그때 협조해주는 것을 고마우니까 우리가 물하고 음식물을 좀 가지고 가서 그렇게 관련되는 것을 일괄 타결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저 맨 밑에 여러 가지 내용을 한동안으로 취급해서 안 된다. 아니 지금 그 인질 중에서 다친 사람 한 명 치료를 어떻게 해준 거 그걸 협상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쪽에서 야 근데 니네 언제 이거 인질극 끝낼래? 이렇게 물어보면 협상 자체가 중간에 기분 확 상해서 그냥 멎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한덩어리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이제 그 말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그 단계만 대신 그 단계에서 거기 관련된 것은 일괄 타결안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위하고 아래하고 서로 이율 배반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존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밑에 3번에 인질 협상 과정에서 고려 사항이 1번에 보도진 접근 차단하고요. 2번에 끝에 인질범의 부모나 여자친구 등 현장에서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 아니 우리 영화에서는 인질 사건 벌어지면 여자친구 오라 그러면 여자친구가 누구씨 그러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개뻥이죠. 만약에 인질 사건 벌어졌는데 여자친구 불러다가 그렇게 하면 흥분시켜가지고 이게 미쳐버리는 것이죠. 미쳐 날뛰게 돼서 현장에 인질들 다 죽여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흥분시키지 않게 가족이라든가 보도진이라든가 여자친구 이런 사람들은 멀리 현장에 다가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맞고요. 3번에 협상 시 절대 마지막 이런 극단적 표현이나 신문식 질문은 자제하고 길게 대답을 유도해야 합니다. 대화를 길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대화가 끊겨버리니까. 대화를 왜 길게 해야 돼? 지금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질도 떨고 있지만 인질범들도 떨고 있죠. 내가 지금 엄청난 사건을 벌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일선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추석이나 설날 직전에 인질극이
생겨요. 뭐냐면 월급 못 받잖아요. 뭐 미쳐버리죠. 그러다가 설날 추석 직전에 이제 사장실 가서 사장 납치해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막 문 잠궈버리고 납치해버리는지 또는 옥상으로 데려가서 납치한다든지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납치를 한 그 사람도 엄청 떨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대화만 길게 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막 현실 감각이 돌아오죠. 내가 지금 뭔 짓을 해놨나. 그래서 대화를 길게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화를 길게 하려면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4번에 협상이 최우선돼야 하지만 협상 실패로 인한 무력 진압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상으로 좋게 끝나면 좋겠죠. 이게 최상이죠. 그러나 협상으로 제대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무력 진압도 협상을 하면서 협상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시간을 버는 거, 무력 진압을 준비할 시간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무력 진압 준비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국가 중요시설. 자, 국가 중요시설의 의의가 첫 번째 줄 끝에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국가 중요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지켜야 되겠죠. 자, 아래 중요시설 지정권자는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근데 국방부 장관이 그냥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장하고 국정원장과 협의해서 지정합니다. 자, 국정원장이야 뭐 워낙에 이제 중요한 사람이고, 관계 행정기관장은 누구야? 예를 들어서 발전소 있잖아요. 각종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산업자원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총괄, 해당 기능 총괄하는 사람이 관계 행정기관장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행정기관장과 국정원장이 국가 중요시설의 평시 지도 감독권자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평시 지도 감독권자하고 협의해서 국가 중요시설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래 국가 중요시설의 분류를 보시면 시설의 기능이나 역할의 중요성 및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이게 아까 테러 취약시설 그 규칙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하고 똑같습니다. 분류의 기준도 똑같고 또 분류도 똑같아요. 다만 국가 중요시설은 각급, 낙급, 다급으로 돼 있고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A급, B급, C급으로 돼 있을 뿐입니다. 자, 각급, 낙급, 다급으로 해서 가관결, 나일중, 다재단상이에요. 자, 각급은 광범위한 지역 결정적인 영향, 낙급은 일부 지역 중대한 영향, 다급은 제한된 지역 단기간 상당한 영향. 그래서 가관결, 나일중, 다재단상. 자, 오른쪽 중요시설의 방호를 보시면, 자,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보안 및 방호. 자, 1번에 국가 중요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포함해서 관리자는, 이 관리자가 누구야? 해당 기관장이에요. 그냥 해당 기관장. 자, 그래서 국가 중요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포함해서 관리자는 아래 자체 방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맞지? 자체 방호 계획은 자기가 수립해야지. 그죠? 자체 방호 계획. 자기가 수립하니까 자체 방호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관리자가, 소유자, 관리자, 소유자가 자체 방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 국가 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아래 시도청장 또는 지역군 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청장하고 지역군 사령관이 왜 나와? 이 사람들이 유사시, 통합방위 사태 시 유사시 주의 감독권자거든. 그래서 국가 중요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즉 자기가 자체 방어 계획을 수립해야 돼. 근데 이때 유사시 주의권자한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시도청장, 지역군 사령관은 끝에 방어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방어 계획은 자기가, 관리자 소유자가 자체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지휘권자인 시도청장하고 지역군 사령관은 방호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자, 3항에 국가 중요시설의 평시 경비 보안 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장과 국정원장이 수행합니다. 자, 관계 행정기관장, 국정원장 평시 지도 감독권자예요. 그래서 4번에 국가 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 및 국정원장과 협의해서 지정합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나왔던 조항인데, 이 평시 지도 감독권자, 국방부 장관이 평시 지도 감독권자인 이 관계 행정기관장 및 국정원장과 협의해서 국가 중요시설을 지정합니다. 아래는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자, 경찰 작전에서 통합방위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통합방위법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적이, 아니 뭐 주적이란 표현이 어디 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적이 북한이죠.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아? 그 새끼가 이상한 새끼죠. 그죠? 북한은 우리 언젠가는 통일해야 될 우리의 형제이면서, 그러나 또 주적인 것이죠. 왜냐, 지금 휴전 상태니까 북한하고. 그런데 북한 방어를 뭘로 해?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하죠. 근데 이 한미연합사가 대포콘 체제로 하는데, 대포콘이 5, 4, 3, 2, 1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휴전이기 때문에 항시 대포콘 4가 발령돼 있습니다. 근데 대포콘 3로 넘어가려면, 즉 이게 상향을 하려면 한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협의를 해서 상향을 해야 됩니다. 대포콘이 3로 넘어가.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관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생해. 그러면 좀 복잡하더라도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협의해가지고 대포권 체계 상향시키면서 한미연합사로 작전권이 넘어가면서 이제 대비하면 돼. 근데 여러분 딱 들어도 복잡하죠. 북한이 넘어오는 것이 전쟁만, 전면전, 전쟁만이 아니잖아요. 저 강원도로 막 일개 중대 침투시킨 적도 있고, 일개 소대 침투시킨 적도 있고, 청와대를 향해서 30여 명이 막
돌격해서 온 적도 있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때마다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대비가 되냐고. 그래서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대비하는 것은 대비하는 것이고, 그렇게 전면전이 아닌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도발을 할 때 남한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비하려고 만든 것이 이 통합방위법입니다. 자, 통합방위법 목적이, 이 법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통합방위 사태, 즉 북한이 도발하는 사태를 을종, 병종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갑종을종, 병종을 해놨는데 이 갑종을종, 병종을 어떻게 구분해야 돼? 그 상황하고 지휘권자하고. 오케이? 상황이 대일소예요. 갑을 병이 눈 떠. 여러분 1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습니다. 자, 상황은 대일소입니다. 자, 지휘권자는 통지, 지, 시지함이에요. 오케이? 대일소, 통지, 지, 시지함.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하지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일소, 통지, 지, 시지함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병력 침투,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침투, 소규모 적의 침투. 그래서 대일소, 상황 자체는 갑호, 의로, 병호가 갑종, 을종, 병종이 상황 자체는 대일소. 그 다음에 지휘권자가 통지, 지, 시지함입니다. 자, 갑종이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을종이 지역군사령관, 그 다음에 병종이 시지함,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 지휘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일소, 통지, 지, 시지함. 오케이? 오케이. 자, 오른쪽에 통합방위기구 운영, 중앙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또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둡니다. 그래서 중앙통합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고요. 아래 지역통합방위협의회는 시군구협의회, 시도협의회가 있고 시군구협의회가 있는데, 시도협의회는 시도지사가 의장이 되고 시군구협의회는 시군구청장이 의장이 됩니다. 자, 통합방위본부는 합참에 통합방위본부를 둡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요?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지킵니다. 근데 한미연합사령관 플러스 국가원수인 대통령, 그 다음에 한미연합사령관한테 누가 보조를 해주냐면 합참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이 다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육군참모총장도 대장 별 4개고 합참의장도 별 4개지만 1번 현역 군인 중에서 1순위가 합참의장이에요. 그래서 합참의장이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을 거느리고 합참의장이 대통령하고 한미연합사령관한테 참모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켜주는 겁니다. 즉 현역 군인 중에서 1번 합참의장이 이 통합방위 사태에서 전면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방위본부장을 합참의장이 합니다. 합참의장이. 그래서 합참에 통합방위본부를 두고 이번에 통합방위본부장을 합참의장이 하고 부본부장은 합참의 합동작전본부장이 부본부장을 합니다. 자, 아래 통합방위 사태의 선포를 보시면 갑종, 을종, 병종이 있잖아요. 여러분, 갑종이 있고 을종이 있고 그다음에 병종이 있습니다. 자, 갑종은 국방장관이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선포를 건의해야 합니다. 자, 을종, 병종은 아까 그 시지함이 시도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이 시도지사한테 선포를 건의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없는 것이 뭐냐면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을종, 그 다음에 둘 이상 시도에 걸친 병종이 있어요. 자, 둘 이상 시도에 걸친 을종은 똑같이 국방장관이. 자, 둘 이상 시도에 걸친 병종은 행안장관 또는 국방장관이 총리 거쳐 대통령한테 선포 건의해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갑종은 국방장관이 총리 거쳐 대통령한테 선포 건의해야 되고, 을종, 병종은 시지함이 시도지사한테 선포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둘 이상 시도에 걸친 을종, 국방장관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친 병종, 행안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이 총리 거쳐 대통령한테 선포 건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좀 봐주세요. 선포 건의가 있고 선포가 있어요. 자, 선포 건의해야 한답니다. 자, 선포는 선포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자, 이런 통합방위 사태, 북한이 막 이상하게 온 사태가 있어. 선포 건의권자는 선포권자한테 선포 건의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보고 안 하고 있어. 보고해야 되잖아요. 선포 건의해야 한답니다. 대신 선포권자는 국제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 질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선포를 할 수도 있고 선포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 건의는 선포 건의해야 한다. 선포는 선포할 수 있답니다. 이게 뭐랑 달라? 재난에 있어서, 재난에서는 재난 사태 선포가 있고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있죠. 자, 재난 사태 선포, 특별 재난 지역의 선포 건의, 특별 재난 지역의 선포 전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난 관련해서는 재난 사태 선포,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건의, 선포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 통합방위 사태 관련해서는 이 통합방위 사태 선포 건의는 건의해야 한다. 선포는 선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 통합방위 사태 관련해서 거기 가운데 칸에서 통제구역 설정입니다. 이 통제구역 설정하고 대피명령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에요. 통제구역 설정, 대피명령. 즉 이게 뭐냐면 통제구역 설정하면 주민들이 거기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민을 보호하는 기능인 것이죠. 통제구역 설정, 거기 못 가게 만들어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 또 대피명령,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통제구역 설정,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두째 줄 끝에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그 아래에 출입을 금지 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제구역 설정인데 지금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주민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거, 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고요. 아래 대피명령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그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을 보호하는 거, 그것은 뭐 시지암, 뭐 시도청장, 지역군 사령관 이런 거 안 들어가고 자치단체장으로 나와야 되지 시지암 이런 거 나오면 틀립니다. 틀린 지문이고 대신 맨 밑에 검문소 운영은 또 다시 시지암이 나오는 것이죠. 검문소 운영은 그 유사시 지휘권자 시지암이 다시 나오고요. 자, 오른쪽에 비상 업무 규칙으로 갈게요. 이거 경비만 다 끝냈으면 좋겠다. 5분 남았다. 5분. 화이팅. 자, 용어 비상 업무 관련해서 용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거기 지휘선상 유치근무, 정위치근무, 정착근무. 이게 이제 비상식 근무 방식이죠. 비상식 근무 방식이 지정착입니다. 지휘선상 유치근무, 정위치근무, 정착근무. 지정착이 각 일관사입니다. 일관사. 뭔 말이냐면 지휘선상 유치근무는 1시간 내 복귀 가능한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집이 관할 밖에 있다 하더라도 1시간 내 복귀만 할 수 있으면 집에 갈 수 있는 것이 이 지휘선상 유치 근무입니다. 자, 정유치 근무는 지정착 일관사, 관할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집이 관할 바깥에 있어?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 하더라도 자기 집이 관할 바깥에 있으면 집에 못 갑니다. 그것이 정유치 근무고요. 정착 근무는 사무실이나 사건 현장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착 근무는 아예 집에 못 가. 집이 관할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집에 못 가는 것이 정착 근무입니다. 그래서 정착 근무가 가장 강화된 근무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비상 관련해서 비상을 떨어뜨리면서 지휘선상 유치에 있어야 되는지 정유치에 있어야 되는지 정착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걸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착 일관사, 오케이? 지정착 일관사 해주시고, 자, 필수 요원이 있고 일반 요원이 있어요. 필수 요원은 비상 소집하면 1시간 내에 응수해야 하는 사람. 일반 요원은 비상 소집하면 2시간 내에만 응수하면 되는 사람. 그래서 일반 요원 2시간 내에 응수해야 되고 필수 요원은 1시간 내에 응수해야 됩니다. 자, 가용 경력은 사용할 수 있는 경력이죠. 가용, 사용할 수 있는 경력이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경력은 제외시켜줘야 사용할 수 있는 경력이죠. 오케이?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경력인 병가, 휴가, 출장, 교육, 파견은 제외하고, 이 제외를 틀린 지문으로 바꿔서 내요. 제외를 포함이라고 해서 냅니다. 근데 아니 사용할 수 없는 경력을 제외시켜줘야 사용 경력이 되죠.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경력이 되죠. 그래서 가용 경력, 이 사용할 수 없는 경력은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가용 경력이라고 하고요. 아래 비상근무 발령권자가 2개 이상 시도청 관할이면 경찰청장이고요. 2개 이상 경찰서 관할이면 시도청장이고, 단일 경찰서 관할이면 경찰서장이 됩니다. 이게 뭐랑 다르냐면 집회 시위 신고랑 다르죠. 집회 시위 신고는 경찰서장, 그 다음에 2개 이상 경찰서면 시도청장, 2개 이상 시도청에 걸친 집회 시위 신고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주최지죠. 주최지. 그때는 경찰청장한테 안 가고 주최지 관할 시도청장한테 가죠.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집회 시위의 신고는 경찰청장한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최지 관할 시도청장한테 신고합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 5개 집회 시위 신고는 경찰청장한테 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찰서장, 2개 이상 경찰서에 관할해, 시도청장, 2개 이상 시도청 관할이야. 그때는 주최지 관할 시도청으로 갑니다. 근데 비상근무는 경찰청장도 비상근무 발령권자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비상근무 니은의 비상근무의 대상은 경작 안수 교제죠. 경작 안수 교제. 오케이? 비상근무의 종류가 경작 안수 교제, 경비 비상, 작전 비상, 안보 비상, 수사 비상, 교통 비상, 재난 비상, 이렇게 경작 안수 교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아랫줄에 다만 2종류 이상의 비상이 섞여 동시에 발생해. 그러면 아래 주된 비상 상황의 비상근무를 통합 실시합니다. 이게 전에는 경비 비상으로 통합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경비 비상으로 하지 않고 주된 비상 상황의 비상근무를 통합 실시합니다. 이게 맞죠. 그래서 전에는 경비였는데, 그래서 경비에서 전혀 자기들 관련 안 되거든요. 경비에서 주관해서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안 맞죠. 그래서 주된 비상 상황의 비상근무를 통합 실시합니다. 자, 디귿의 적용 지역은 전국 또는 일정 지역으로 구분하고요. 다만 2개 이상의 지역에 관련되는 상황은 바로 이 상급기관에서 주관해서 실시합니다. 비상근무의 종류가 갑, 을, 병, 그 다음에 경계 강화, 작전 준비 대사가 있는데요. 자, 이게 비상근무는 아까 통합 방위 사태는 갑종, 을종, 별종이지 않습니까? 갑종, 을종, 병종인데 비상은 갑호, 을호, 병호, 그 다음에 경계 강화, 그 다음에 작전 준비, 그냥 줄여 준비 태세 이렇게 있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좀 갑, 을, 병이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자, 중, 억, 그 다음에 착, 정, 지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중중억 착정 정지. 갑포 우로 병호 있고 경계 강화 작전 준비 태세가 있는데 갑을병을 중심으로 해서 중중억 착정 정지입니다. 자, 이 경력동원은 100%, 50%, 30% 이것은 뭐 외우지 않아도 그냥 떠오르는 것이고 100%까지, 50%까지, 30%까지 동원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중중억이 연가를 말합니다. 연가, 휴가, 연가. 중지 억제예요. 오케이? 갑포 비상 때는 연가가 갑포 우를 때는 연가가 중지되고 병호 비상이 걸리면 연가가 억제되는 거예요. 갈 수는 있는데 가급적 가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가 지휘관 참모 근무 방식입니다. 지휘관 참모 근무 방식이 갑포 걸리면 정착 근무를 해야 돼요. 정착. 그래서 사무실이나 사건 현장에만 있어야 됩니다. 집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센 거죠. 갑포 걸리면 집에 못 가요. 지휘관 참모는 사무실이나 사건 현장에만 있어야 됩니다. 자, 을호는 정유치 근무. 병호는 정유치 또는 지휘선상 유치 근무. 오케이? 그래서 중중억 착정 정지 여기 수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이렇게 딱 세놓으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좀 봐주시면 딱 끊겼죠. 중중억.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153씩 딱 끊겼죠.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즉 경계 강화나 작전 준비태세는 연간은 맘대로 가도 돼요. 또 경력 동안 없어요. 추가. 딱 끊겼으니까. 대신 지휘관 참모 근무 방식은 맨 끝에 두 개가 있잖아.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강화에서는 이 지휘관 참모 근무 방식이 지휘선상 유치 근무가 나옵니다. 여기에 두 개니까 하나가 내려오는 거죠. 오케이? 나머지 딱딱딱 끊기는 것은 끊겨고 아래는 해당 사항이 없어. 연가 제한이 없어. 경계 강화 작전 준비 태세. 그리고 이 경력 동원 없어. 그러나 지휘관 참모 근무 방식은 경계 강화만 지휘선상 유치 근무가 하나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숙지를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거기 왼쪽에 작전 준비 태세, 경계 강화나 작전 준비 태세 보시면 둘 다 별도의 경력 동원 없어요. 왜냐? 갑포 의로 병호에서 153씩 딱 끊겨버리니까 밑으로는 별도의 경력 동원이 안 나오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을 보시면 자, 경비 비상이 대극혼, 대혼, 혼이에요. 대규모 국도 혼란, 혼란. 오케이? 대극혼, 대혼, 혼. 이게 재난 비상도 똑같아요. 왜냐? 재난 비상이 원래 경비 비상이 딱 붙어 있었거든.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극혼, 대혼, 혼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 작전 비상이 대적고입니다. 대적고. 그래서 작전 비상까지가 이제 갑포 의로 병호가 있어. 대적고. 대규모 적정이 적이 어떤 쳐들어오려고 하는, 적이 어떤 움직이는 정황이 적정이죠. 적이 평소와는 다르게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 그것이 적정입니다. 자, 대규모 적정, 고도의 경계 강화, 대적고. 대규모 적정, 고도의 경계 강화, 대적고. 안보 비상은 경특이죠. 경특인데 안까지 넣어서 안보비상까지 넣어서 안경특. 그래서 안보비상부터는 이제 갑포의로만 있는데 안보비상 고도의 경계 강화. 그냥 안보비상이 안경특이죠. 경계 지역 내 검무 검색 필요. 을호는 특정 지역 검무 검색 필요. 그래서 경계 지역 검무 검색 필요. 특정 지역 검무 검색 필요. 그래서 안경특. 수사비상이 집중시킬 만한 중대범죄 발생 시. 을호는 중요범죄 발생 시. 그래서 집중시킬 만한 중요범죄. 그냥 중요범죄. 수집중. 자, 교통비상은 교혼내. 혼란 발생 시 또는 예상될 시. 교통비상 교혼내. 혼란 발생 시, 예상 시. 그래서 교혼내.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 죄송합니다. 좀 늦었는데 죄송하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좀 이상해졌네요. 뭐,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요. 자, 경비 맨 끝에 청원경찰 안 했죠? 청원경찰 634페이지를 보시면 청원경찰이 나옵니다. 저 생활안전 파트에 경비업이 있고, 우리 경비 파트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이 경비업법하고, 그러니까 경비업하고 청원경찰하고 일부 겹치는 데가 있어요. 저 경비업이 시신호송 특기인데, 경비업의 시설 경비하고 이 청원경찰하고 조금 겹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비업법은 기본적으로 도둑놈 지키는 것이고 이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에 경찰을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이 우리 공무원 경찰이 아니라 민간 경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청원경찰은 경찰관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 경찰관이 우리 공무원 경찰이 아니어서 그러지 민간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이 청원경찰입니다. 자,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아래 경비를 비용을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밑에 배치하는 경찰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경찰을 배치하는 거예요. 다만 그 경찰이 우리 공무원 경찰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 청원경찰은 경찰을 배치하는 겁니다. 자, 아래 직무를 보시면 직무 2번에 634페이지 직무 2번에 경비구역 내에서 범죄 예방과 진압, 경비, 요인 경우, 대간첩 작전 수행, 유해 방지, 질서 유지 등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청원경찰은 그냥 경비업법의 경비는 그냥 도둑놈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원경찰은 경찰을 배치하는 겁니다. 경찰을 배치해서 경직법상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 청원경찰입니다.
635페이지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 자, 청원경찰의 배치 1번에 중간에 관할 시도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해야 됩니다. 청원경찰을 배치하려면 시도청장한테 배치 신청해서 배치 결정을 받아서 또 임용 승인 신청해서 임용 승인을 받아서 임용해야 되거든요. 시도청장입니다. 시도청장. 경비법도 그렇고 청원경찰도 그렇고 중요한 것들은 다 시도경찰청장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해야 하고요. 635페이지. 자, 2항에 시도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배치 신청, 배치 결정. 배치 신청하면 시도청장이 배치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3번에 시도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주, 시설의 장이 청원경찰 배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배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배치 신청이 없어. 근데 청원경찰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시도청장이 배치해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도록 또 해놨습니다. 이번에 청원경찰의 임용을 보시면 청원경찰은 누가 임용해요? 청원주가 임용하죠. 당연하죠. 월급을 청원주가 줘야 되니까. 그 민간인이 월급을 줘야 되지. 우리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는 미리 시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배치 신청을 해. 그러면 배치 결정이 나와. 그러면 다시 임용 승인 신청을 해서 다시 임용 승인을 해야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에 임용 자격이 18세 이상이고요. 전에는 이제 남자는 군필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군필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경찰도 그렇죠. 우리 경찰도 옛날에는 군필이 있었어요. 남자 군대 갔다 와야만 경찰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그거 풀렸지 않습니까? 청원경찰도 그대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지 않아도 청원경찰 임용될 수 있고요. 4번에 청원경찰을 임용했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아래 시도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팁에 전반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배치 신청을 해. 그러면 시도청장이 배치 결정을 해줘. 그러면 다시 임용승인 신청을 한 다음에 임용승인이 나와야 청원경찰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임용했으면 10일 이내 또 시도청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아래 징계를 보시면 징계권자도 당연히 청원주죠. 징계권자도 당연히 청원주. 그래서 청원주는 아래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답니다. 이게 우리 경찰의 징계랑 똑같죠. 우리 경찰도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처분을 해야 하고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되고 강행적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원래 통상적으로 불이익 처분은 임의적인 균형이거든요. 근데 징계만큼은 이 지휘관이 돈 먹고 봐주지 않도록 강행적으로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해놨다니까요. 근데 이 청원경찰도 그거 따라서 징계 사유가 있어. 그러면 징계 처분을 하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해놨고요. 자, 2항에 관할 경찰서장은 끝에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권자는 청원주고 그 기관장, 청원주, 시설주, 청원주가 징계권자고 대신 경찰서장은 징계 사유가 있어. 그러면 징계 처분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은 징계 요청권자고 징계권자는 청원주고요. 맨 아래 징계 종류를 보시면 견, 감, 정, 해, 파죠. 뭐가 없어? 강등이 없습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도 원래 강등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강등 생긴 게 한 7, 8년 전부터 강등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강등 생기기 전에 징계 종류하고 청원경찰 징계하고 지금 똑같은 것이죠. 청원경찰의 징계는 강등이 없는 견, 감, 정해, 파다. 그리고 2항에 정직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아래 보수의 3분의 1을 줄입니다. 이게 우리 일반 공무원도 이랬었어요. 원래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정직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정직은 보수의 전액을 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뀌기 전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리 일반 공무원 바뀌기 전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견책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견책이 아니라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정직은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도록 우리 개정되기 전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636페이지. 자,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 경찰이랑 똑같죠? 경찰도 제복 착용해야 한다거든. 그래서 우리 제복 착용권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리라고 보고 제복 착용권을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왜냐? 규정 형식이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강행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리야. 권리인데 플러스 제복을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이자 의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청원경찰도 똑같습니다.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자, 2번 무기유대 시도경찰청장은 그때 청원주 신청을 받아서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해서 지니게 할 수 있습니다. 2항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청장에게 무기 대여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3항에 중간에 시도경찰청장이 끝에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무기를 배치하려고 하면 이 기부찬압이 뭐예요? 돈 받지 않고 주는 것을 기부찬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돈으로 무기를 사서 우리한테 줘. 그러면 그걸 다시 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이 청원주로부터 국가의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정해서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해서 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감독을 보시면 이 감독권자가 청원경찰의 감독권자가 청원주, 경찰서장, 또 시도청장도 감독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감독권의 내용은 달라요. 자, 뭐냐면 먼저 청원주하고 경찰서장은 그냥 직접 감독권이 있는 것으로 딱 서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법 3조를 보시면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저 뒤에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그래서 청원주하고 경찰서장은 그냥 감독권자로 명실상부하게 감독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주, 경찰서장까지. 그래서 청원주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끝에 경직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경찰인 거예요. 경찰. 그래서 경직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자, 근데 그 맨 아래 반가로 2번의 2항을 보시면 시도청장도 감독권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감독권의 성격이 달라. 뭐냐면 시도청장은 끝에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시도청장은 직접적인 감독이 아니라 감독상 명령을 함으로써 감독권자의 하나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표현은 좀 다르죠. 청원주하고 경찰서장은 직접 감독할 수가 있고 시도청장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함으로써 감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바로 위에 1항을 보시면 1항 청원주는 항상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항상. 이 지문이 좀 많이 나옵니다. 청원주는 항상 청원경찰 근무사항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의 주체가 누구요? 청원주입니다. 청원주. 자, 청원경찰하고 항상 붙어있는 게 누구죠? 청원주죠. 우리 저 경찰서장하고 시도청장은 저기 그냥 감독하고 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바랄 수 있는 것이지 항상 옆에 붙어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청원주가 나와야 되지 거기에 경찰서장이나 시도청장이 나오면 틀립니다. 이게 은근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 법 조문에 있는 지문 그대로고 청원주는 항상 이 표현하고 함께 쓸 수 있는 것은 청원주만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항상 붙어있는 것이 청원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른쪽에 쟁의행위의 금지. 청원경찰은 끝에 일체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637페이지 자, 직권남용 금지. 우리 경직법의 처벌조항, 유일한 처벌조항이 직권남용 금지거든요. 직권남용죄. 자,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해 그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우리 경직법상 경찰관은 1년 이하죠. 1년 이하. 그래서 딱 반절로 해놨습니다. 경찰은 경찰인데 공무원 경찰이 아니잖아. 얘네들은. 그래서 직권남용죄 딱 절반으로 해놨습니다. 6개월 이하 징역 금고. 자,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누가 그걸 방해해, 공격해, 두드려 패, 그러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는 겁니다. 오케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청원경찰이.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까 공무집행방해 그것은 이제 상대방이 국민이 청원경찰을 두드려 패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청원경찰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 밑에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시면 청원경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 제외하고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을 따릅니다. 이 말이 뭐야? 국가배상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배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괄호에 국가기관, 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은 제외시켜놨죠? 자치단체, 국가기관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면 그것은 국가배상법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괄호에 국가기관, 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 위에다가는 화살표 해놓고 국가배상법이라고 적어놓으시고 끝에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옆에는 거기다는 제가 적어놨네요. 국가배상법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원경찰은 불법행위를 해도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민법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이고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했으면 그때는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자, 아래 판례를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맨 아래서 둘째 줄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청원경찰 근무 자체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아닌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공무원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아주 특별한 판례입니다. 특별한 판례.
자, 아래 면직을 보시면 2항에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시도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면직할 때. 왜 그래? 아까 임용할 때도 임용승인 신청해서 임용승인이 떨어지면 임용하지 않습니까? 임용하고 나면 10일 내에 보고하잖아요. 임용할 때 10일 내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면직시킬 때도 또 보고해야 되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임용할 때 보고하기 때문에 면직시켰을 때에도 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